신기한 기후학교. 오늘은요, 맛있는 이야기를 재밌게 들려주실 음식문헌 연구가라고 하시죠? 고영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고영입니다. 네. 선생님, 보통 선생님 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보면 푸드 칼럼니스트, 음식학자, 여기 음식문화 연구자, 저희가 소개하려고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선생님 글을 보면 항상 음식문헌 연구가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이게 특별히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청취자분들께 선생님 개인 소개를 해 주신다면요. 참 어려운 말씀 처음부터 물어주셔가지고요. 저도 당황스러운데요. 네. 조금 정정할게요. 연구가라 그러면은 너무 큰 말이어서 제가 감히 감당할 수가 없고요. 네. 그냥 공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공부를 하는데 음식을 이제 그 문헌 안에서 살펴서 공부를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문헌이라 그러면은 그림 자료도 있을 테고요. 네. 아주 적극적으로 그림도 문헌에 들어가고 아주 적극적으로 써남긴 문자 기록도 문헌에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을 두루 보면서 음식 이야기를 하는 사람, 그걸 통해서 음식 문화사, 음식 자체, 음식에 들어가는 자원의 공부를 하는 사람, 이쯤으로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한글로 된 음식 문헌이 많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선생님 한자나 일본어나 중국어도 많이 공부를 하셨을 것만 같은 느낌. 문헌의 세계는 네. 별별 언어로 다 남아 있게 마련이니까요. 네, 네. 공부할 수 있는 한은 넓게 공부는 해야 되는데 제가 역량이 미쳐가지고 잘 하고 있지는 못하고 한글 기록도 생각보다 상당합니다. 그런가요? 예, 굉장히 많고 폭이 넓고 깊고 그래요. 네. 제가 못 미쳐가지고 다 읽지 못하고 다 새기지를 못하는 게 한스러울 뿐입니다. 네. 그렇지만 선생님의 한자 실력이 대단히 뛰어나다는 소문은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지도 못하고요. 예. 그 문헌들을 읽어내려면 굉장히 고급 한문의 세계로 들어가야 되고요. 네. 한자를 몇 자를 안다 모른다 하는 그런 문제는 또 아닙니다. 한문이라고 하는 또 다른 언어의 세계를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제가 못 미쳐서 늘 안타깝죠. 음식 문헌 맛있는 얘기 해 주실 거야 생각했는데 말씀 들어보면은 그 세계가 정말 그렇게 깊겠구나, 넓고 깊겠구나 하는 생각이 다시 들어요. 오늘 퀴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조선 후기 세시풍속집 동국세시기에서 이것을 백탕 또는 병탕이라고 했습니다. 겉모습이 희다고 해서 백탕, 이걸 넣어서 끓였다고 해서 병탕이었는데요. 무병장수와 재물복을 기원하는 음식으로 설이 되면 먹는 대표적인 음식. 이걸 먹어야 한 살 더 먹는다고 하는데 이 음식은 무엇일까요? 1번 떡볶이, 2번 떡국. 선생님 몇 번이 정답인가요? 저한테 물어보신 거죠? 네. 예. 떡국이겠죠? 네. 2번 떡국입니다. 여기 보면 6864님이 떡국 나이 들어가면서 슬픈 음식이 되어가네요 하셨고요. 네. 그리고 함종애님 떡국에도 큰 의미가 있었네요. 나이 한 살 더 먹는다는 것밖에는 몰랐는데 또 배웠습니다. 그리고 0874님 떡국은 굴떡국이 좋죠. 백탕 새롭네요 이 말. 올해 단감은 진짜 못 먹었어요. 비싸서 그러셨고 고미영님은 이번 설에도 23명이 먹을 떡을 준비해야 합니다. 떡국을. 와, 한 살 더 먹기는 싫은데요. 다들 한 살 더 먹는다에 포인트가 가네요. 저도 그렇고. 네, 이런 얘기들 주셨는데 선생님 떡국은 이거를 질문해 주실 때 우리 퀴즈에서 얘기가 나왔잖아요. 동국세시기에서 네네. 무병장수와 재물복을 기원하는 음식이다. 우리가 자꾸 한 살 더 먹는다에 초점을 맞추고 슬퍼하지만 사실은 무병장수와 재물복을 기원하는 음식이었는데 또 우리가 설날에 특별히 먹는 음식? 이 옛날에도 떡국을 설날에만 먹었을까요? 설날에만 먹었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네네. 근데 대체로 이제 설날 그러면은 떠오르는 음식이죠. 설날에만 먹은 음식이 아닌 건 틀림없고, 그럼 네. 우리 이제 설날이라고 하는 게 뭔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설 그러면은 정월 초하루를 뜻하는 말도 되지만 네. 사실은 설날부터 해서 대보름까지의 일종의 휴가 기간. 휴가 기간을 뜻하기도 해요. 네, 대보름까지. 예. 그 휴가 기간까지 뜻하는 거니까 설날에만 먹을 리가 없는 음식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19세기 말 지나서 20세기 들어가서 대도시의 요식업이 자라지 않습니까? 네, 쉽게 말해서 대중식당이 이제 곳곳에 생기게 되는데 대중식당에서도 떡국을 대중식당에 말하자면 메뉴로 만만한 메뉴로 생각하고 팔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설날에도 중요한 음식인 거에 틀림없지만 네. 대보름까지도 중요한 음식이고 어느 시점 지나서는 대중식당에 흔한 음식이 되기도 했고 그렇습니다. 네. 저도 떡국 좋아해서 아무 때나 끓여 먹는데, 대보름까지라고 하니까 이해가 되는 게 설 음식 막 장만해 놓고 이걸 한날 한시에 언제 다 먹어 하는데 대보름까지 계속 그걸 먹으면서 쉬었던 그런 그렇죠. 걸로 이해할 수 있겠네요. 민속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예전에 전근대 사회에서 이 휴가라고 하는 것은 농업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네네네. 농한기에만 제대로 길게 쉴 수가 있는 거죠. 네. 농한기 언제부터겠습니까? 대체로 한 해에 그 동지부터 이제 농한기 분위기가 살살 시작을 해가지고 네. 설날이 정점이고 아하. 그게 대보름까지 가는 거죠. 아, 그때 좀 길게 잘 쉬고요. 네. 그 기간 안에는 좀 별미가 있으면 좋은 거죠. 그러네요. 그거 지나가면서는 어떻게 됩니까? 봄 농사 준비 시작하죠. 그렇죠. 그때는 대단하게 뭐 휴가 보낼 틈이 없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주 5일제도 아니고 아니고. 주말에 쉴 수 없고 농사 짓는데. 한식 청명 뭐 추석 이때가 그래도 네. 그냥 한 번씩 쉬어가는 때고 네. 어쨌든 휴가의 절정, 전근대 사회 휴가의 절정은 동지부터 살살 시작해서 대보름까지다. 아하. 절정은 설날에 있다. 그 설날 음식 중에 대표적인 음식이 떡국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정말 이해가 잘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 시간에는 대보름까지, 동지부터 대보름까지는 농사 짓는 분들이 밖에 나가서 뭐 할 수도 없잖아요. 사실 안에 있어야지. 네, 그렇네요. 완전히 푹 쉴 때 이 떡국이 그 정점인 설날을 중심으로 먹었다.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혹시 문헌에서 선생님 아무래도 문헌 연구도 하시니까 재밌는 사례가 있을까요? 한번 소개할 만한? 문헌에서 사례를 갖다가 찾아본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언제 그러면 떡국이라는 걸 그렇게 적극적으로 썼느냐. 네네. 문헌을 보면은 그 17세기 그러니까 1600년대에 태어난 택당 이식이라는 사람이 써남긴 자료를 보면은 네. 설날에 떡국하고 만둣국 같은 것을 올린 차례상에 올린 그런 기록들이 나타나요. 네. 그다음에 참 재밌는 게 18세기에 태어나서 네. 어느 정도 기록을 남길 만한 교양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설날 떡국 얘기를 그렇게 열심히 해요. 아주 맹렬하게 합니다. 이 설날에 떡국 못 먹으면 큰일 날 것처럼 말하기 시작하는 시기는 대체로 18세기에 태어난 사람들의 기록에는 다 보여요. 그렇구나. 예, 그런데 이것도 전국적으로 차이는 있죠. 네. 서울 경기 지역. 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그렇게 적극적이고 온 난리를 피면서 떡국 하는데 예. 지역에 따라서는 그런 흔적이 안 보이는 데도 있어요. 아무래도 쌀 벼농사가 상대적으로 덜하고 쌀 구하기가 어려운 데서는 그것도 좀 참아야 되는 그런 지역도 있긴 있었던 겁니다. 그 보니까 어른들 보면은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도 옛날부터 살던 분들은 만두를 잘 안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말씀은 서울 기준으로 그 이북에서 만둣국을 먹고 이남에서 어른들은 많이 안 드셨기 때문에 떡국은 드시는데 만둣국은 잘 안 드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도 많이 들어봤어요. 네. 그리고 저도 이렇게 늘 문헌을 본다고 하면은 글자만 맞춰보는 게 아니잖아요. 예, 예. 사실 이제 문헌 공부를 한다라는 거는 내가 직접 봐야 되는 게 있고 듣는 이야기를 가지고 또 문헌을 갖다가 보증해야 되기도 네. 하니까 그렇게 문헌을 읽게 되는데 지금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아, 중부지방,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이북은 굉장히 만둣국이 우세하고 네. 서울 경기 이남은 굉장히 떡국만 우세하고 아, 그렇구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아, 그 대체로 충청도 내륙에서 보면 그때부터 이제 뭔가 살살 갈리는 느낌이 나요. 아, 우리 어렸을 때 그래도 나 만두 했는데 충남 내륙에 그런 집들이 있고 에이 그래도 떡국이었지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요. 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어르신들 중에서 만두 드실 줄 모르는 분들도 있고 이 못하는 남쪽으로는 아예 믿지 못하는 분들도 있죠. 네네. 깜짝 호남 놀랐어요. 지역에서 서울 지역으로 시집 온 연세 꽤 된 여성분들하고 인터뷰를 네네. 해보면 대번 드러납니다. 아하. 나는 해본 적이 없어서 만두를 못 빚었는데 네. 빚을 줄도 모르냐. 빚을 줄 모른다고 타박을 받으면 그게 그렇게 서러웠대요. 아. 네, 그런 말씀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또 그만큼 떡국도
쌀 농사가 풍부한 지역에서는 많이 먹었는데 이 쌀 농사가 귀한 지역으로 갈수록 그럼 덜 먹은 음식이 되겠네요.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계급도 중요해요. 아, 맞아. 쌀이라고 하는 게 아무한테나 그렇게 허락되는 게 맞아요. 아니다 맞아요. 보니까요. 그것도 그렇겠네요. 예, 그런 면도 있어요. 그래서 산골짜기라든가 아예 해안가 쌀 벼농사 별로 없고 쌀 접하기 어려운 데서는 네. 굉장히 귀했다. 아. 하기 어려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기는 그 떡이 쌀밥을 할 쌀도 없는데 떡은 이걸 압축해서 하니까 쌀이 더 필요한 건가요? 쌀 더 들죠. 밀도가 굉장히 높은 음식이거든요. 네, 네. 쌀 더 든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밥이 뭐 여러 가지 밥이 있겠습니다만은 밥 먹는 사람들, 밥을 주식으로 삼는 생활문화권 안에서는 네. 전혀 다른 질감을 주기 때문에 특별한 날 별미가 더 될 수가 있는 거죠. 떡이요. 예, 요것도 또 현대 인터뷰도 굉장히 중요한데 네. 탈북하신 분들 인터뷰를 해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 고난의 행군이라고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 있었죠. 북에서 어려웠던 시절. 그 정말 어려운 시절이 있었죠. 네. 그거 살살 끝나고 제일 먼저 살아난 게 설날 떡하는 거였습니다. 아. 네, 설날 떡하기, 명절 떡하기가 제일 먼저 살아났어요. 아, 고난의 행군이 끝나갈 끝나고 때쯤. 살살 그래도 쌀 좀 얻을 수 있게 됐을 네. 때 그렇다고 뭐 풍족하게 먹은 건 아니지만 네. 그런 가운데서도 별미의 최고봉에 떡을 뒀던 겁니다. 그렇구나. 지금 막 흔하게 아무 때나 떡을 먹지만 생각해보면 예전에 쌀밥도 귀했던 시절에 그 쌀로 떡을 만들어서 국을 끓였다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 특별한 별미였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진짜. 그러니까 여기에 뭐 무병장수나 재물복이나 이런 걸 기원했다는 거는 그 원망과 어떤 희망 같은 것들이 거기에 맺혔다. 아하. 흰떡에 맺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네요. 저는 무병장수 하에서 뭔가 맑은 기운이 있어서 그런가 했는데 그러니까 재물복은- 기복하려고 뭐 그랬겠습니까? 누구는 그걸 모르겠습니까? 아. 거기에 맺힌 거죠. 아. 평소에 참 귀한 것. 누구나 먹고 싶지만 아무한테나 돌아가지 않는 자원에다가 희망과 원망을 다 갖다 거기 담아서. 붙이는 거죠. 소중하게 담는 거죠. 그렇구나. 갑자기 막 마음이 찡해지려고 해요. 우리 같은 경우 그러면은 사실 떡국은 떡 요만큼만 넣어서 만들 수도 없는 건데 우리 같은 경우는 언제부터 이 떡국을 그러면은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좀 보편적으로 먹기 시작했을까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헌으로 보면은 뭐 1600년대에 태어난 사람이 이미 떡국 기록은 남겨놓은 거고 18세기에 열심히 먹었고. 서울 경기에선 굉장히 보편적인 네. 음식이었던 것이 틀림없고 네. 그런 가운데 이제 20세기 좀 들어오면서는 점점 더 퍼져나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대략 그래도 뭔가 새마을 운동하면서 쌀 농사 통일벼 나오고 쌀이 부족하지 않게 되면서 이게 아무나 먹는 음식으로 아무 때나 먹는 음식으로 퍼졌을까요? 그런 것도 연관이 있을 텐데 요게 산업상 떡으로 어떻게 전환이 됐는지는 아직 연구를 기다려야죠. 아. 문헌은 이게 어려운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그냥 대체로 그렇겠지요라고 그냥 휙 던질 수가 짐작하는 게. 없어서 네. 없어서 저는 요거에 대해서 그렇게 경쾌한 대답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넘겨 짚어봤는데 그 말씀이 맞는 듯합니다. 18세기에 그렇게 다들 먹는 얘기를 떡국 먹는 얘기를 다들 했다고 하니까 진짜 재밌는데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김진방 기자님 저희 게스트로 한번 나오셨는데 너무 재밌습니다 그러셨네요. 내가 불리한 상황이 되거나 상대가 마음에 안 들 때 우리가 흔히 너 떡국 몇 그릇 먹었어? 나이 몇 살이야? 민증 보여줘 하는 말하고 똑같이 떡국 몇 그릇 먹었어? 그랬는데 떡국을 먹으면 나이를 먹는다. 이거는 언제부터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저도 참 궁금하긴 한데 네. 그냥 제가 확인한 바로는 역시 18세기에 태어난 아하. 이덕무라고 하는 사람의 네. 시에 그 얘기가 마침 나와요. 간서치 이덕무. 네. 예, 책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뭐 대접받는 사람이죠. 네, 네. 그야말로 별명이 간서치, 책만 보는 바보였는데 네. 이 사람이 이런 시를 쓴 적이 있죠. 1000만 번 방아쳐서 눈빛처럼 둥글게 만든 떡. 신선에 부엌에 든 금단과도 같이 귀한 음식인데 그래도 해마다 나이를 더하는 게 미우니 서글퍼라. 나는 이제 저 떡을 더 먹고 싶지는 않은 걸 하는 시를 썼습니다. 18세기요. 예. 그런데 고 18세기 그 시에 주석을 이렇게 달아놨어요. 네.
새해 시작에 흰 떡을 만들어 썰어 떡국을 끓인다. 겨울에 추웠다 따뜻했다 하는 날씨 변덕에도 상하지 않고 오래 갈 뿐 아니라 그 조촐함과 깨끗함이 더욱 좋다. 아, 예, 얘기 요걸로 다 정리되죠? 그러네요. 네, 요때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시를 읊을 정도라면 네. 일상생활에서는 그 이전부터 떡국 한 그릇 먹었다는 것이 나이 한 살 먹은 것이다 라고 널리 이제 퍼져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그러네요. 있겠죠. 또 추웠다 따뜻했다는 날씨 변덕에 상하지 않고 오래 간다. 이 말씀도 듣고 보니까 아 그래 그냥 흰쌀밥을 놔둔 것보다 떡이 오래 가긴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청취자 여러분들만 슬프신 게 아니라 18세기 이덕무 이 책을 많이 읽은 것으로 유명한 이덕무 님도 떡국을 먹는 게 슬펐다고 합니다. 나이 더 먹고 싶지 않은 걸 이러면서 여기 해마다 나이 더하는 게 미운이 서글퍼라 나는 이제 먹고 싶지 않은 걸 이게 떡국에 대한 시였다고 하네요. 저희가 노래 한 곡 듣고 또 3부에서 선생님하고 얘기 계속 이어가 볼게요. 장기영 님이 46번째 떡국이라는 슬픈 소식을 전합니다. 왜 슬프시죠? 124그릇을 더 먹어야 2100년이 될 텐데 오래 살아야겠네요. 80그릇 더 먹으려면 그러셨고 성남시 250번 기사님 나이 한 살 먹기 정말 쉽네요. 저는 백김치를 좋아합니다. 백김치가 또 떡국하고 어울릴 것 같네요. 생각해 보니까. 또 7088님 한 살 더 먹는다니 떡국 안 먹을래요. 그러셨는데 여러분 우리만 이러는 게 아니라 아까 2부에서 고영 선생님이 그러셨죠. 이덕무 선생님이 18세기에 그런 시를 남기셨다고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 보니까 김태후님 설이 며칠 남았건만 듣다 보니 오늘 점심은 떡국이 먹고 싶어집니다. 그러셨어요. 저도 인터뷰하면서 저녁 때 가서 떡국 끓여 먹어야겠다 그랬는데 박홍규님 배고파요. 오늘 점심은 떡만둣국. 그렇죠. 사실 아쉬우면 만두를 넣으면 더 든든해지기는 하죠. 2부에 이어서 3부에도 맛있는 이야기 맛있게 들려주시는 음식문헌 학인 음식문화연구자 고영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선생님 아까 저희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상대방이 하고 상황이 불리하거나 할 때 너 떡국 몇 그릇 먹었냐 이러면서 네. 나이를 잰다고 그래서 이덕무 선생님 시까지 딱 얘기를 해 주셨는데 문득 궁금한 게 우리나라만 이럴까? 아니면 중국하고 일본도 이럴까? 거기도 벼농사 하니까 떡국을 예. 먹을까? 떡국을 한 살 먹는다고 하면서 먹을까 하는 게 좀 궁금해요. 동아시아 세 나라에 떡국 다 있습니다. 다 있나요? 네, 다 있습니다. 우리만 예를 있는 줄 알았더니. 예. 일본 같으면은 이제 조니 또는 뭐 오조니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렇게 끓여 먹는 떡국인데 그거는 이제 찹쌀떡. 찹쌀떡을 네. 띄우는 거예요. 맵쌀떡을 넣고 끓이는 게 아니라 네. 찹쌀떡을 넣고 띄운다. 찹쌀떡을 끓이는 미안합니다. 탕을 띄우는 끓이고 거기에 찹쌀떡을 띄우는 거예요. 예, 띄우는 국물에다가 띄우는 그런 형태의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푹 무르게 또 푸는 그런 방식도 있긴 해요. 네, 여러 네. 가지 방식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마디로 정리하기는 어려운데 일본에도 있다. 찹쌀로 한다. 네네. 네. 찹쌀떡, 떡국, 조니 또는 오존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있죠. 중국은 그 년가오라고 하는데 흰떡을 년고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네. 그걸 가지고 탕을 끓입니다. 년고탕이라고 하는 음식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보통 고기 국물에다가 돼지고기 국물에다가 뭐 물론 소고기 쓰는 데도 있고 시게 절인 배추. 네. 예, 배추절임, 신배추절임을 같이 끓여요. 예, 그렇게 해서 아주 맛있게 끓여 먹는 네. 그런 탕이 또 있습니다. 다 마찬가지죠. 그 떡의 흰빛, 그 흰빛이 내뿜는 조촐함, 깨끗함 이런 것들은 새해에 어떤 의미를 전달하기 좋으니까 네. 쌀 농사 짓는 데는 벼농사 짓고 쌀 먹는 데는 다 이런 계통들이 있는 거죠. 그렇구나. 근데 약간 궁금한 게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하고 일본 분들하고 국제 결혼을 제일 많이 한대요. 중국도 많이 들어와서 사시고 또 동남아시아에서도 오고 한국이 사실 이제는 여러 민족이 같이 사는 나라가 됐잖아요. 그럼 다들 이제 벼농사권에서 아시아에서 많이 왔는데 떡국을 끓인다 하면은 뭔가 그 형태가 바뀌는 것도 있을까요? 선생님이 보신 것 중에? 예, 저는 이제 늘 생각하는 게 중국 대륙으로 치면 이제 절강지방 네. 같으면은 그쪽의 흰떡이 한국 흰떡이랑 정말 비슷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 떡국에 안 들어오리라는 생각도 안 들고,
예, 그다음에 뭐 떡국의 국물의 맛을 낼 적에 네. 그 배추를 갖다가 짭짤하면서도 시큼하게 절인 그런 감들이 또 안 들어오리라는 보장도 없는 거죠. 네. 간을 맞출 때 우리도 지금 젓국 같은 걸로 간 맞추기 네,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이제 동남아시아 남중국해 권역의 생선으로 만드는 장, 해산물 장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런 피쉬 장들도 소스. 이른바 피시 소스라고 하는 것들도 네. 간 맞추기 안 들어오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또 재밌는 게 떡 모자라면 강원도 산간에서 옹심이도 같이 풀잖아요. 옹심이 맞아요. 네, 이곳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게도 하는데 예를 들면은 남중국해나 동아시아권에서 보면은 동남아시아권에서 보면 또 피시볼이라고 하는 거 하죠. 맞아요. 네. 오뎅은 비슷한 그 비슷한 피시볼. 예 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뭐 떡국에 안 들어오리라는 보장도 없는 거죠. 네. 진짜 퓨전은 결혼과 이주와 함께 생활의 그런 얽히고 설킨과 함께 일어날 겁니다. 충분히 예상 가능하고 더 맛있어지고 더 다채로워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나고요. 뿐만 아니에요. 구운 떡을 갖다가 띄우는 거 경상도 지역에도 있어요. 아, 진짜요? 예, 오. 구분 떡국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그런 식의 것들이 있는데 이거 바로 오조니하고 결합할 여지가 충분한 거죠. 찹쌀떡을 구워서 띄우는. 꼭 찹쌀떡이 아니라도 네. 흰 떡이면은 살짝 구워가지고 띄워버리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예,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아마 그런 것들은 나중에 한일 일한 혼인을 통해 가지고 더 확산될 수도 있지 않겠나 네. 이미 있던 것이기도 하니까요. 그게 구분 떡국이라고 한다고요. 아까 피쉬볼이 이게 동그란 그 어묵인데 말하자면 그렇죠. 예, 그것도 어원 뭐 들어갈 수도 이렇게 있고. 중국어권에서는 표현하고 있는 그런 어원이요. 것들인데 국물하고 잘 어울릴만 하죠. 예, 그야말로 탕이라고 표현하는 것하고 어울릴만 한데 얼마든지 앞으로 그런 것들하고 결합해서 새로운 떡국이 태어날 겁니다. 네, 떡국이 우리가 생각하는 딱 그 떡국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형식이 지금도 존재하고 앞으로는 더 많이 존재하지 않겠는가 여쭤봤는데요. 이 얘기는 정말 흥미로워요, 정말. 설국열차가 아니라 떡국열차가 있었다. 우리나라에 떡국열차가 있었다는 건가요? 예, 떡국열차라고 표현해 주시니까 역시 방송이구나 이런 생각이 나고. 저희 작가님 표현. 네네. 네. 식당칸, 열차 식당칸에서 식민지 시기에도 떡국을 팔았어요. 예, 특히 이제 재밌는 기록은 네. 1937년. 1937년이요. 이후에 39년에서 40년, 1940년 넘어가는 시기에 식당 칸에서 떡국 판 기록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한참 전쟁하지 않았나요? 그게 그러니까 웃기는 얘기인 거죠. 예. 중일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1937년 지나서 39년 다가오면서는 특히 이제 조선 만주 쪽으로 해가지고는 전시 통제가 굉장히 심해지는 심했잖아요. 시기예요. 예. 그래가지고 연말연시에 금주금연하라고 그렇게 막 윽박지르던 때거든요. 술 담배도 못하게 하고 그런데 그랬는데 떡국은 풀어야 돼요. 이거는 건드리면 안 되는 거죠. 설날에 먹는 떡국. 네, 떡국에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뭐 떡국 열차라고 할 만하겠네요. 이거 정말 재밌네요. 그렇구나. 이렇게 떡국 얘기를 하다 문득 궁금해지는 게, 선생님만의 어떤 떡국 레시피가 있지 않을까? 저만의 레시피 같은 거는 뭐 사실 없죠. 그냥 저는 네. 제가 나고 먹은 대로의 떡국이 있는 건데 개인적으로 저는 사실은 양지하고 사태 반반 섞은 국물을 좋아해요. 양지하고 사태요. 순 양지로만 하는 수도 있겠지만 저는 양지하고 사태 반반 섞은 걸 좋아하는데 뭐 갈 데 없이 서울 경기 놈이니까 그렇겠죠. 서울이 고향이시구나. 네네. 네. 워낙 소고기 국물 좋아하고 소고기 좋아하다 보니까 그렇게 네. 되는데 뭐 이것뿐만이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저마다의 고향을 회복하면 떡국이 더 다채로워질 텐데 하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물맥이 많은 데서는 물맥이 떡국 끓여 먹죠. 북어 많은 지역에서는 사실 동해안 따라서 그 북어로 끓이는 떡국도 존재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 육고기 싫어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사실 표고하고 무하고 다시마만 가지고도 충분히 맛있는 떡국이 돼요. 우리 집 떡국. 그러시구나. 예. 사찰 지역에서 사찰에서는 네, 진짜 네. 표고하고 무하고 다시마 가지고 국물 내서 떡국 끓이거든요. 네, 네네. 그런 모습도 있고 또 정말 참 이렇게도 먹을 수 있지 싶은 게 굴매생이 떡국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진짜 별미라고. 예, 네. 굴매생이 떡국은 저도 그 굴매생이가 많이 나는 해안 지역 친구들 사귀면서 새롭게 눈을 뜬 건데요.
정말 먹어왔던 것 못지않게 제가 양지바탕 뭐 떡국 좋아하지만은 못지않게 별미였어요. 맞아요. 굴매생이 떡국. 그 떡국을 먹을 때 곁들여 먹는 게 이제 보통 우리는 김치나 뭐 석박지 이런 거 김치로 많이 먹는데 아까 이덕무 선생님처럼 18세기 그분들도 다 그렇게 곁들여 먹었을까? 뭐랑 같이 먹었을까? 이게 좀 궁금하긴 해요. 그렇죠. 뭐 이제 상차림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마련이죠. 상차림은 이제 떡국을 갖다가 한 그릇을 깨끗하게 잘 내는데 조금 더 격식을 갖추자면 아무래도 과자 조금 더 놓을 거고 과자. 전 몇 조각이라도 더 놓을 테고 네. 완성되려면은 제대로 된 음료가 하나 있으면 좋겠죠. 음료. 네, 대표적으로 수정과 같은 거. 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고 과자 그랬을 적에는 강정하고 약과 빠지면 굉장히 섭섭해했어요. 잘 먹는 사람들이 늘 그래 떡국도 한 그릇 있다면 그래도 약과 한 조각하고 강정 한 조각하고 막 이런 거의 막 칭얼거리면서 그런 걸 바래요. 아까 점잖은 척했던 이덕무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네. 못지않게 점잖은 척하면서 살았던 유만공이라든가 홍성모 같은 사람들 기록에 네, 그런 거 있어요. 제가 굉장히 재밌어하는 유만공의 세시풍류 기록에는 이런 거 있습니다. 떡국, 꿩고기, 달콤한 강정과 약과는 금방 차려내도 또다시 꿀꺽. 네, 우리만 그런 게 아니구나. 네, 꽤 점잖은 척 하는 사람들도 네. 설날 떡국상에 이런 것들이 같이 차려주면 그렇게 기쁜 거예요. 다시 한번 제 홍성모의 기록을 찾아가 보면요. 이 연말에 유밀거가 없지는 않지만 새해 아침에는 다른 무엇보다도 떡국과 강정이 최고라고 그런 또 시를 읊어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강정이나 약과처럼 달달한 것도 옆에 놓고 전 조각도 좀 놓고 차림 하나가 서로와 균형, 네. 조화 같은 걸 이루어야 되는 거고 맛있게 끝나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자면은 과일도 좀 있어야 되고 과자도 좀 있어야 되고 음료도 좀 있어야 되는데 아까 김치 말씀하셨지만 이때는 묵은 김장김치 내는 거 아니에요. 아하. 너무 짙은 깍두기 내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맛이 깨질 것 예, 같아요. 맛이 떡국 깨지잖아요. 맛이. 떡국 맛이 깨지니까 예. 아까 집 백김치 말씀도 나왔지만은 네네. 조금 옅은 김치가 올라와요. 맞아요. 대표적으로 동치미 이런 거. 같은 맞아요, 것도 좋고 맞아요. 백김치도 좋고 옅은 석박지도 좋고 맞아요. 나박김치가 이때 정말 좋아요. 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떡국상 차릴 적에 네. 나박김치 굉장히 안 빠지고 했고요. 뭐 장으로 간을 맞춘 장김치 같은 거 네. 아주 화려하게 먹는 김치인데 이런 것들을 곁들이기도 합니다. 묵은 거 안 내고 새김치. 아하. 새김치 준비해서 새김치를 옅은 새김치를 갖다가 주는 거예요. 네, 이게 포인트네요. 사실 떡국을 먹을 때 신김치랑 먹어도 식당에 가면 그렇게 주니까 맛이 없는 건 아닌데 떡국 맛이 깨지는 건 맞아요. 선생님 말처럼 그 부드러운 맛이 이 심한 김치 맛으로 깨지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여러분 흥미진진하시죠? 저희 고영 선생님께 신청곡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라디오에 나오시면 신청곡 어떤 곡으로 혹시 들어보고 싶으신가요? 오빠 생각을 골라봤습니다. 오빠 생각이요. 네. 오빠 생각 들으면서 선생님도 잠깐 쉬시고 또 인터뷰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와, 이 오빠 생각은 어떤 분이 부르신 거죠? 윤선혜. 그쵸. 가수 윤선혜의 노래죠. 그렇죠. 제가 윤선혜님 노래를 오늘의 기후에서 한 번은 틀어야지 그랬는데 너무 좋아하는 분이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선곡하신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 음악 들어보면은 이렇게 막 국악을 대중음악하고 이렇게 다 품으면서 부른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참 좋은 게 이 깨끗한 호흡 발성 자체가 그렇게 좋아요. 그리고 상대음에서 뭔가 어긋남이 없이 정도를 걷는 그러니까 상대음의 선택에서 정말 그 영민하거든요. 본능적으로 말하자면 음이라고 하는 세계 이걸 갖다가 파악하고 있는 거죠. 노래를 부른다라는 게 뭐다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고 호흡 발성하고 발음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깨끗함이 좋아서 이 조촐함은 사실 흰떡의 깨끗함 조촐함하고 그러네요.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이 목소리 자체가 참 좋아요. 그러니까 딱 어떤 기교를 부리지 않고 곧장 올라가는 고음이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이렇게 부를 수가 있나. 아까 그 쉬는 시간에 저희가 음악 나갈 때 잠깐 얘기를 했는데 고영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정가, 국악의 정가 발성법이라고 그렇게 예. 얘기를 해주셨어요. 내친 김에 저희가 다음 주에는 한번 윤선혜 선생님의 윤선혜님의 음악을 골라봐야겠습니다. 저희 소개할 때. 떡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김진방 기자님이 유튜브에 이렇게 또 열심히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중국 떡국이라 할 옌가오는 나이나 새해에 먹는 떡이라는 의미가 있으니 이렇게 또 한중이 연결이 되네요. 일본 떡국에도 이런 의미의 이름이 붙나요? 궁금합니다. 시기적으로 추수한 곡식도 있고 새해 맞아서 귀한 쌀로 평소 못 먹던 떡을 해먹는 의미는 한중일이 다들 비슷할 것 같은데요. 그러셨어요. 네, 그렇죠. 거기다 의미 부여하는 거는 한중일이 다 똑같아요. 네. 네, 다 똑같고 다만 그 사물의 이름이 뭐 새해나 연자, 그렇죠. 해를 뜻하는 연자를 붙이고 안 붙이고는 뭐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뿐이지 의미 부여는 똑같고 서민 대중, 일반 민중이 언제 그렇게 쌀을 갖다가 넉넉하게 쥐고 살았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기복이 아니죠. 거기에 한 해의 원망과 희망, 내 인생의 원망과 희망, 일상생활의 편안을 갖다가 바라는 그 마음이 맺히고 맺혀서 한중일 모두 그 조촐하고 깨끗한 떡을 가지고 새해 음식을 해 먹는 거고요. 밀농사 하는 데서는 밀농사 하는 대로 새하얀 교자를 빚고 아하. 새하얀 찐빵을 해서 떡같이 먹습니다. 아, 같은 그렇구나. 마음이에요. 네. 다 평소에 귀하고 먹기 어려운 것을 이때 만들어 먹으면서 이거는 좀 이제 떡국하고 좀 안 어울리는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아까 저희가 그냥 밥보다 밀도가 높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먹으면 살찐다. 떡이 빵보다 더 찐다. 그래서 떡볶이는 진짜 살찐다. 이러면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게 탄수화물 덩어리다. 칼로리 폭탄이다. 그런데 선생님 보실 때 이 떡은 어떤가요? 이 떡국상의 떡은. 아, 이게 참 제가 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어가지고 그런가요? 참 당혹스러운데 뭐 아주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넘친다 싶으면 덜면 됩니다. 모자라다 싶으면은 더하면 됩니다. 우리 먹는데 그거 말고 뭐 다른 뭐가 더 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나한테 적절하게 공동체한테 적절하게 먹고 살면 되는 겁니다. 네. 갑자기 칼로리 얘기가 나오고 갑자기 뭐 몸무게 얘기가 설날에 생각해 보면 그 얘기들 자체의 의미가 뭘까요? 지금 우리 이제 풍요롭게 살고 있는 거예요. 평소에 잘 먹으니까. 네, 쌀이 그냥 흔전만전인 네, 거예요. 네. 예, 그런 시대에 그러면 내가 덜고 더하고 하는 걸 내 주때 가지고 할 수 있느냐? 매체에서 그냥 때려 박으면 꼭 먹어야 되고 더 먹어야 되고 그런 사람이냐? 내가 스스로한테 물어보면서 일상생활에 나다움을 갖다가 회복할 생각을 하면 되죠. 갑자기 칼로리, 갑자기 몸무게, 아이고 조촐하고 깨끗한 얘기 더 하고 싶은데요, 저는. 네. 그럼 조촐하고 깨끗한 얘기로 더 돌아가서 떡국에 올리는 꿈이라고 하나요? 그 고명이 있잖아요. 예, 예. 그거를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딸이 만들어서 미국에 계신 분이 반수연 선생님이 이렇게 사진을 올려주신 걸 봤는데 꾸미가 너무 많아서 떡이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들었거든요. 한국 음식은 이상하게 국수나 떡국이나 국수 면발, 떡을 이만큼 넣고 고명은 되게 조금만 올린다. 외국 동남아시아만 해도 꾸미를 풍성하게 올려서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하게 하는데 우리는 꾸미를 너무 조금밖에 안 올린다. 먹을 게 없어서 그랬나.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 떡국에서 꾸미가 어떤 역할을 하고 뭘 올리면 맛있는지 아까 3804님이 그런 질문 주셨거든요. 18세기에도 계란, 지단과 쇠고기를 올렸을까요? 뭐 이런 질문 주셨는데 이 꾸미가 지역마다 어떻게 다르고 선생님이 보실 땐 또 어떤 꾸미가 맛있고 추천할 만한지. 아, 또 어려운 것도 물어보시네요. 또 어려운 거 조촐한 얘기 하려고 했는데. 예, 조리학의 영역에 있는 문제인데 네. 제가 문헌에서 예. 제가 그냥 뭐 본 걸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한 음식이 됐으면 주재료를 가지고 어떤 음식을 만들었으면 그게 어느 정도 거기에다가 어느 정도 장식을 하려는 마음은 온 지구 어떤 민족의 이나 공통입니다. 네. 그렇죠. 뭔가 좀 격식 있게 또는 좀 예쁘게 조금 더 장식해서 한
한상 차려내고 싶은 마음 같은 거 있잖아요. 네. 특별히 명절에는 더 그런 마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건 자연 발생 같은 거죠. 그럼 이제 떡국에다가 자연 발생적으로 뭔가 장식을 한다. 네. 그걸 이제 고명이라고 하기도 하고 꿈이라기도 하고 뭐 웃기라는 표현도 있고 요것도 시대마다 문헌마다 지역마다 용어들이 다 다르니까 네. 뭐라고 제가 일도양단할 수는 없지만 장식을 한다고 했을 때 적극적으로 장식을 한다고 했을 적에 떡국 같으면 또 자연 발생적으로 네. 만약에 소고기 바탕으로 국물을 끓였으면 소고기 가지고 장식을 하려는 게 반드시 있죠. 그리고 황백지단은 아주 자연 발생적으로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예쁜 색깔 낼 수 있는 고명감이기 때문에 네. 아득한 예부터 있어 왔을 것으로 충분히 짐작이 돼요. 네. 그거하고 또 무슨 색깔이 어울리겠습니까? 붉은색? 실고추 붉은 색깔. 그렇네. 네, 이런 것들도 잘 어울릴 테고요. 예. 실파 있어도 색깔이 잘 어울리겠죠. 푸른색. 예, 여기다가 모양으로 또 우리한테 즐거움을 줄 만한 것으로 은행이라든가 잣 같은 것도 빼놓을 수가 없겠고요. 19세기 문헌으로 돌아가 보면은 시전서 같은 데 보면은 산적을 갖다가 떡국의 고명으로 쓰기도 해요. 알맞게 잘 재단을 해가지고 올리는 거죠. 네. 산적을 통으로 턱 올려놓겠습니까? 저 지금 알맞게 산적 재단해서 예, 네, 네. 알맞게 재단해서 그리고 아까 뭐 한 그릇에다가 온갖 고명을 갖다가 수북히 그것도 방법인데 우리 상차림 생각해 보면 되죠. 네. 네, 상차림 안에서 요거 조금 저거 조금 조밀하게 소반 하나로 완성되는 상차림 안에서라면은 떡국 한 그릇 안에 고명이 요란할 필요가 없어요. 네. 정말 떡 자체의 집중력을 북돋아 줄 만한 색채와 형상의 완성도를 더 생각하겠죠. 맞아요. 수북하면 수북한 대로의 맛이 있겠고 그 수더분한 맛이 있잖아요. 네. 그게 아니고 네, 점만 찍어서도 예쁘게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뭐 연출하기 나름이고 먹기 나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하. 그게 일단 시각적으로 상차림의 완성을 주기 위해서도 있었을 테고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재료를 썼는지를 보여줄 수도 있고 저는 산적을 잘라서 올린다고 말씀하셨을 때는 설 음식 남기지 않고 어떻게 잘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저희가 보통 아까 떡국하고 잘 맞는 것에서 그 간장으로 간한 김치나 뭐 동치미 새로 담은 나박김치 이런 이제 떡국하고 순한 맛이 잘 어울릴 것들 추천을 해주셨는데 수정과 약과 또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할 어떤 색다른 궁합의 음식이 있을까요? 또 이제 궁합이라는 표현을 쓰셨으니까 제가 살짝만 교정을 할게요.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음식에 대고 궁합이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아하, 왜 그럴까요? 그런 말은 없으니까요. 그런 말은 없고요. 네. 음식과 음식의 조화 균형, 음식 안의 재료 간의 조화의 균형, 상차림 안에서의 음식의 조화 균형을 뜻하는 말은 배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배선이요? 네. 음식 공부해 본 사람인지 아닌지는 딱 이 말을 통해서 거기서. 바로 표가 나요. 배선이라는 말을 쓰면 네. 저 친구 공부하고 있구나. 공부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게 딱 표가 나고요. 예. 음식궁합은 공부하는 세계에는 있는 말은 아니고요. 저도 그 배선이라고 말맛이나 해야겠습니다. 의미로 보면은 네. 거기 들어올 자리의 말은 아니죠. 궁합이란 말이. 그렇긴 그쵸? 하죠.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말입니다. 그 자리에는 그 말이 있는데 저는 이 자리에선 배선이란 말을 쓰고 싶고요. 네. 배선을 생각해 봤을 적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옅은 김치, 새김치가 좋긴 한데 네. 그래도 왜 조금 알싸하게 뭔가 점 하나 찍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네네. 그때 좋은 거. 그때 겨자장을 쓴 냉채. 겨자장 냉채가 하나 정도 있어주면 알싸하니 콕 점 찍어지고 김치하고 다른 향미 주면서 떡국이 호로록 더 잘 넘어가겠죠.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겨자를 넣은 냉채 같이 겨자 먹으면. 진짜 명절의 향은 겨자에 있지 않습니까? 겨자는 튜브에서 쭉 이제 많이들 하고 있지만은 네네. 우리 어릴 때는 그제 그런 거 못 구할 때 그런 그런 제품이 없을 때 생각해 보면은 겨자를 이제 개 가지고 그 따뜻한 데다가 삭힌다고 이렇게 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솔솔솔 겨자 향이 나죠. 그럼 그 겨자 향 맡으면서 명절이구나 하는 거죠. 내일은 마시는 게 있겠지.
이 생각이 나는 거죠. 네, 서울내기 우리 고영 선생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떡국 얘기 너무 재밌어서 더 듣고 싶은데 다음에 또 다시 오셔서 한번 우리 시리즈로 계속 해보면 어떨까요? 떡국 말고 뭐 빈대떡, 산적 돌아가면서 재미난 얘기 듣고 싶은데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식 문헌 학인 고영 선생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